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족의 뜻으로 시작된 결혼, 배신,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인생의 두 번째 봄.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낸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조용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64세 여성, 김영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큰 가치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제 사연을 통해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 박민수와 결혼하였습니다. 시댁 어른들께서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남편도 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나 쉽사리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임신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많은 구박을 하셨죠. 도대체가 말이야,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너만 못하냐? 5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까진 임신이 뭐가 어렵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얼른 아들 낳아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구박과 눈치에 자존감은 늘 바닥을 쳤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더니 당신이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불임이라도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껏 소식이 없는 게 말이 되나? 노력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빨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부모님 볼 낯도 없구먼. 저는 이 집에 시집와 3년 동안 구박 덩어리였습니다. 항상 갖은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임신까지 못하는 처지라서 시댁 사람 모두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까지 저를 외면했으니 말 다했죠. 이 낯선 곳에 시집와서 그저 믿을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이 내 편이 아니니 어디에 의지할 곳 없이 늘 혼자 이겨내야 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조차도 저 자신을 미워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난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어머니께 여쭤보자. 우리는 들어갑시다. 짐도 풀 겸 이제부터 지낼 곳을 살펴봐야지. 어딜 들어가요? 거긴 우리 방이잖아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들어가는 것을 말리자 소리를 듣고 나온 시어머니께서 제 옷을 마당에 던지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소리를 질러? 당장 대충 가지고 썩 꺼져. 후문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웬? 갑자기라니? 그럼에도 못 낳는 너를 평생 이 집에 토막으로 있게 하겠느냐? 더 늦기 전에 얼른 쫓아내고 내 아들 장가 다시 보내야겠지. 잔말 말고 짐 챙겨 꺼져. 티끌 하나 못 잊는 게 뭐야? 망신 주려고 허문도 못했어.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이대로 쫓겨나면 제가 어디로 가요? 오염된 제가 조강지초구먼. 이 집 사람인데 왜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이거 말하는 거 봐라. 더러운 빛이 같으니 애도 못 낳는 게 어디로 옮겨 붙으려 들어. 더 이상 내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 얼른 썩 나가라니까. 제발 쫓아내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문 밖으로 밀쳐내셨습니다.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울고불고 문에 매달리며 남편과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쫓겨난 마당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잘 못 갔던 터라 돌아가는 것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추위에 벌벌 떨며 결국 친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친정 가족들 모두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어찌하면 좋을지 곤란해하더군요. 아버지는 쫓겨난 딸이 창피한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죠.
그러다 며칠 후 엄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 번 결혼해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가 젊잖아.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어. 그 말은 또 시집가는 소리에 못나서 쫓겨난 마당에 누가 이런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구든 없겠어. 찾자고 마음먹으면 내 짝될 사람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 원래 임신이란 게 쫓기듯이 준비하면 잘 안 되는 법이야.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주변에서 선자리 좀 알아볼 테니까 알겠지? 그래도 딸, 아직 어리구나. 이거 시집간 딸 쫓겨났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겠어. 너 계속 이러고 집에 있다간 내 아버지가 더 나쁜 놈한테 팔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혼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재혼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셨고, 어느 날 엄마와 친한 친구분께서 전화를 주시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잘 됐다며 좋아하셨지만 잠시 후 이야기를 더 듣던 엄마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힘없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와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선자리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엄마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다고 하더라. 조만간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런데 표정이 왜 안 좋아?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통화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아하더니 지금은 표정이 안 좋네? 아, 그게... 그래. 어차피 너도 알게 될 텐데. 뭐 너한테 숨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엄마랑 오랜 친구인 아주머니가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엄마가 되게 부러워했잖아. 그래. 그 친구가 알아봐준 사람인데 돈도 많고 부자래. 그런데 그 남자가 미혼이 아니라 자식 둘이 딸려 있다고 하더구나. 처음엔 부잣집 남자라고 해서 뭐가 좋아 있나 했더니 글쎄 자식이 있다고 하네. 어머, 그럼 좋은 선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덜컥 결혼해서 아이 둘 딸린 남자를 딸에게 소개해주는 게 맞는 일인지 선뜻 내켜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아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집도 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남자, 이준호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별 기대 없이 만난 그 남자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오다 남자는 제게 재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전처 이야기를 꺼냈고 전처도 당신처럼 참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몸이 약했던 아내는 이어서 둘째를 낳다가 그만 하늘로 가버렸죠. 그 뒤로 아이들은 따로 돌봄 아주머니가 봐주는데 엄마께서 젊은 나이에 남자 혼자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고 자꾸 재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재혼 생각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서로 그만 고민하고 결혼합시다. 하루빨리 당신과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들이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봅시다. 호감이 없진 않았지만 전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이 사람에게 제가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에 있는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보듬어가는 게 어렵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준호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들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아기들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초보 엄마가 된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께서는 아무리 자식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지요. 남편도 이에 동의했고 우리들은 서로 노력하여 임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의사에게 불임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후에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걸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였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과 날 탓하며 아이를 낳지 못한 걸 자책했어요. 서럽게 엉엉 우는 저를 남편은 포근히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당신을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지만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하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를 선물해 줄 생각이 없는 거겠지. 절대 당신 탓이 아니니까 원망하지 말고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더 노력할 테니 우리 그만 슬퍼합시다. 아마 전 남편이라면 불임 소식에 저를 죄인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달리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고 속상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들로 치유가 되는 듯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도 좋지만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게 귀여운 아들 둘을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날을 시점으로 마음속에 큰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자식은 우리 아들 둘밖에 없다고요.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과 눈물로 맺어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제 손에서 컸기 때문에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였죠. 사랑으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다 장가 보내고 나서 우리 부부는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몸이 이상하다 싶어 검사 받아보니 글쎄 암이라고 하더군요. 천둥벼락 같은 소식에 우리 부부는 매우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이제 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암이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바로 남편과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교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암이라니 이렇게 갑자기 말이에요. 나도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줄 알았겠는가? 틈틈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동안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모양이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곳에서 내 엄마랑 편하게 쉬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겨볼 테니? 엄마도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의사가 그러더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고 다른 곳에도 전이된 상태라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야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여서 허망하게 병원 생활하기 싫다.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내 엄마랑 지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 엄마도 걱정돼요. 아니야. 뭐 설득해봤는데 도무지 듣질 않으신다. 그런데 어쩌겠니? 여기서 엄마랑 지내는 게 마음 편하시다는데? 엄마는 내 아빠 의견 존중하려고 병원 치료는 통원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야 했어.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 엄마가 아빠 잘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힘드실 텐데 몸 잘 챙기세요. 저희도 자주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엇을 말이냐? 지금 아버지 회사요. 저랑 동생이 대리 운영하고 있지만 확실히 후계자로서 정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재산도 미리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너희 지금 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최상 타령이야. 때 되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암이라고 하니 걱정돼서.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잘못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은 아니지. 여보, 난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오래 살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 잘 알아들었고 어차피 내 회사 이어갈 사람 너희 둘밖에 더 있겠어. 물려줄 재산이랑 회사 임원회 준비할 테니 기다리거라. 남편의 암 소식으로 걱정에 앞서는 가운데 회사와 재산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더군요. 남편도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섭섭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물려줄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할 겸 회사를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기로 의논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회사에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쉬어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임원 회의와 투표를 통해 첫째 아들 이지훈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고 둘째 아들 이지민은 부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열심히 건강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건강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둔 채로 떠나버렸어요. 자식들과 함께 정성스레 남편의 장례를 치러 마무리하였고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옆에 없는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먼저 떠나간 남편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본다면 마음 아파할 거라 생각되어 조금씩 기운을 냈습니다. 그렇게 점차 나아갈 무렵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부동산에서 왔어요. 몇 번 연락드렸는데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부동산이 호모킴 사장인 우리 집은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요. 아드님이 집 딱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 보고 싶다는 분 계셔서 모셔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내놓다니요. 아닌, 아드님 게임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사모님 다 아시는 줄 알고요. 얼마 전에 큰 아드님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땅 전부 내놓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큰 아드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죠. 사장님도 그렇게 가시고 혼자시니까 우리 아들이 이 땅을 내놓겠다 했다고요. 전 아들에게 들은 말이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과 이야기하고 다시 연락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을 돌려보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하여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침 드릴 말씀도 있다고 하며 집에 들러오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 큰 아들 지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소아 오느라 고생했다. 막 나는 가천거 아니었어. 요즘 아주 바빠? 회사 일이 많은지 너희 둘 다 통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고 말이야. 참, 배고프지?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으려고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막내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 오늘은 우리들이라도 먹자. 얼른 앉아. 아니요, 바빠서 필요한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응? 그렇게 바빠? 그래도 그렇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생각 없다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부동산에서 이야기 들으셨지? 집 딱 내놓은 거. 안 그래도 그러더라. 정말 내가 집 딱 내놓겠다고 했니?
혹시 엄마 혼자 여기서 지내는 걱정되어 그래? 그래서 있자.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는 괜찮아. 내 아빠 없어서 혼자 지내기 좀 허전하지만 그래도 여기 곳곳에 내 아빠 흔적들이 있어서 엄마는 좋아. 좀 걱정되면 연락 자주 하고 얼굴이나 좀 보여줘. 내 새끼들 얼굴 다 잊어버리겠다. 아니요.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모실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 따지는 제가 모실 이유 없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모실 이유가 없다니. 아니, 너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럽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그러고 보니 얼굴이 안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래. 왜요? 아버지 대신 대표 자리에 앉은 제가 회사 운영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그러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또 아까 부동산 왜 그래? 걱정돼. 업무는 엄마한테 비뚤게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더 걱정되잖아. 그러지 말고 왜 이런지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도움되는 거라면 도움도 주고. 의논상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집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니 자식인 제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땅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자리 땅 내놓고 받은 돈으로 용돈거리나 할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그럼 난 이 땅을 팔면 엄마는 어쩌라고? 엄마요? 누가 제 엄마죠? 당신 내 엄마 아니잖아요. 그저 보모였지.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알았니? 혹시 막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일감을 했습니다. 전혀 안 닮은 구석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되더군요. 당신은 역시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 너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받을 충격을 두려워해서 나중에 말한다는 것이 자꾸만 미뤄졌어.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 어릴 때 재혼한 거라 괜찮을 거로 생각했나봐.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엄마 너희들을 친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마음으로 낳아기른 소중한 내 자식들이었으니까. 당신이 우릴 어떻게 생각했던 관심 없습니다. 진상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린 친엄마도 아닌 당신을 모실 이유 없고 아버지의 땅에서 지내게 할 의무도 없죠. 좀 어간여기 정리할 테니 알아서 지금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이 바닥에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보모로 해주신 값은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들은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 마음이 걸렸지만 정작 친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괜찮을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들은 저를 보모 취급하며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가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예전에 아들이 관리 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았죠. 이런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방 하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라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몸을 쉴 곳은 생겼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모든 것이 괴로워 밥을 잘 먹지도 쉽게 잠들지도 못하며 그저 이렇게 지내다 죽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남편 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부동산 김 사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게 뭔가요? 김 사장님. 사모님, 이건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예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게 따로 부탁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실은 제가 예전에 사장님을 모시며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큰 아드님의 텃셈 못 버텨 쫓겨나게 됐지만 이런 저를 불쌍히 생각한 사장님께서 제게 부동산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땅과 건물 대리 관리했었죠. 사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사장님과 저는 인연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과 생각이 같아요. 돈 욕심 많은 첫째와 막내 아들들이 혹시나 사모님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이거 사장님도 느끼신 건지 제게 따로 부탁하시더군요. 그리고 옆에 이 사람은 사장님께서 따로 조치 놓으신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사 관련 일도 맡고 계시고요. 두 분께서 앞으로 사모님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김 사장님의 말씀을 들은 후 눈물을 머금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편지를 읽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몰라 대비했어. 당신이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과 돈 욕심을 내더군. 그래도 당신이 헌신하며 키워준 은혜를 저버릴까 싶지만 우연히 그 아들의 통화를 듣게 됐지. 골칫거리 내가 빨리 죽어야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는데 회사만 차지하면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도 흙처럼 떼어버리고 싶다면서 우리를 아주 뒷방 늙은이 취급하구먼.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당신 혼자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최대한 병원을 멀리하고 당신 곁에 머물면서 지켜주고 싶었지. 그래서 당신과 한적한 곳에서 건강 챙기면서 지내면 조금이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난 더 이상 힘이 없나 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젠 힘이 부치네. 여보, 이 편지를 읽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못된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당신이 사랑으로 키워준 건 맞지만 부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고약한 자식도 아니지. 부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할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운 얼굴에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여보. 남편의 숨겨진 편지를 읽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던 김 사장님께서 다독해 주셨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분도 한숨을 한번 내뱉더니 제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건 사장님께서 남기신 주식 지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본인 지분과 친한 임원들의 지분을 다 사드셨고 합쳐진 지분을 전부 여기 계신 김 사장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경영 대표이신 첫째 아드님께서는 저를 최고 주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시죠. 김 사장님은 임원 총회 때 늘 대리로 다른 사람을 내세웠으니 아마 다른 사람을 최고 주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 김 사장님이 갖고 계신 주식 전부를 사모님께 위임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놓으셨어요. 방금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부터는 사모님께서 최고 주주이십니다. 이제 이걸로 배우자 망덕한 아들들 코 나럭 아시죠? 죽는 순간까지 내 걱정만 한 남편이 생각나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과 변호사님을 따라 회사로 향했죠. 저를 본 첫째 아들 지훈이는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최고 주주의 권한으로 대표 그 채권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난리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돌아 소리쳤습니다. 코트 지구 숙이려 들어.
이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러냐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핏줄한테 이러실 리 없잖아. 없기는. 내가 이렇게 천하의 못된 자식이니까. 일어서게 찐하노 러지 착한 내 자식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패류나 짓을 해놓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희 같은 못된 아이들은 회사 경영 참견할 자격도 없어. 보나마나 회사 관리도 너희들 입맛대로 쑥대밥 만들어 놨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최고 주주의 권한으로 너희들 다 몰아내고 올바른 경영인을 앉힐 거야. 이게 내 아버지도 바라시는 일이고. 그렇게 저는 아들 둘을 회사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김 사장님께 추천받은 좋은 경영인으로 회사를 맡겼습니다. 물론 제 주식은 그대로 확보한 상태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을 회사에서 아예 쫓아내고 싶지만 부모의 마음이 뭔지 마음으로 낳았어도 제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았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조치 취해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말단 신세로 떨어진 것은 못 견뎌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3편이 쉬다 남편 곁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조치 취해 놓은 상황이고 아들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씩만 물려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잊지 못할 교훈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